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200만 명의 인적 손실을 낸 민족의 비극. 그 한복판에 있었던 이들은 당시를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나라는 해방 후부터 6.25가 일어날 때까지 참 남북 간에 여러 차례의 협상 또 여러 가지 일호가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생략을 하고 김일성이 주도하는 북한이 공산주의자들이 적화 통일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런 그 투쟁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력 행사도 불사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 통치 하에서 신음하는 이 남반부의 인민들을 해방시킨다, 그러는 구호를 외치면서 치밀하게 개혁을 해서 6.25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동족상전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 6.25 전쟁을 통해 비극의 가족사를 몸소 체험하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 그 아픔을 뼈에 새긴 산 증인이 있다. 때는 1951년 5월 11일. 당시 유격중대 일원으로 미군과의 합동작전에 나선 18세 이용만 일병. 그는 춘천 가리산 전투에서 인민군과의 격전 끝에 두 발의 총을 맞게 된다. 우리 부부는 전열을 정비. 그로부터 18년 전, 일제강점기였던 1933년 8월 29일, 강원도 평강읍 복계리 석교동 450번지 약 500m 지척에 북한강 상류가 흐르던 그곳에서 그가 태어났다. 그의 원래 이름은 이용만이 아닌 이승만으로, 그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해방과 더불어 매일같이 극심해지는 이승만, 김구타도 등의 듣기 싫은 구호 소리에 그의 부친은 이승만을 이용만으로 임시 개명해 주었다. 후일 그가 월남에 보니 이승만 대통령은 생존해 계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승만이 아닌 용만으로 굳어졌다. 참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참 누구나 고향은 다 그리운 것이고, 그때 참 지금은 벌써 다 없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참 근엄하신 그 아버님, 그리고 또 참 인자하신 어머님 밑에서 참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불편 없이 넉넉한 가정에서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참 따뜻한 가정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부유한 농촌 가정의 3남 중 차남으로 태어난 이용만. 그의 아버지는 마을 대표격으로 일하시며 각 가정의 어려운 대소사를 내 일처럼 도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는데, 머슴들과의 일화는 아버지의 성품을 잘 드러낸다. 우리 그 아버님은 가정에서도 참 아주 엄했어요. 아주 엄해서 우리들이 참 아버님 말씀한테 아주 꼼짝 못했는데, 아버님 특징 중에 하나가 집에 그 머슴들이 들어오면은 머슴들한테 빈부 귀천이 물레바퀴 돌듯이 하는데, 오늘 당신이 우리 집에 있지만은 언제 내가 당신한테 집에 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다 한 가족같이 지내자,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머슴들이 이제 오랫동안 집에서 일을 한 다음에는 그분들한테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집을 마련해주고 땅을 마련해줘서 우리 집 주변에 다 사시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줬습니다. 한편 그의 어머니도 인자하고 부지런하시며 동네에서 제일 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다. 우리 집은 겨울이면은 소여물을 끓이느라고 사랑방이 아주 방이 뜨끈뜨끈한데, 다른 사람들 겨울 다 추우니까 온 마을 사람들 중에서 10여 명이 항상 매일 저녁에 집에 오면은 어머니께서
그 무시루 떡을 해서 대접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냉면을 눌러서 겨울밤에 대접하는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년 시절에 단란했던 가정은 공산치하가 되면서 매일매일의 생활이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때는 참 뭐 어린 마음에 공부나 열심히 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 심부름만 하는 걸로 하면 참 잘 되는 걸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훗날 참 그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가 12살이 되던 해인 1945년, 바로 일제치하로부터 해방되던 8월 15일이 해방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38선으로 갈라놓았다. 북한은 공산치하가 되어 아버님의 예언대로 머슴이 주인이 되고 토지는 몰수되는 등 하루아침에 다른 세상이 되고 말았다. 많은 땅을 소유한 이 전 장관의 집은 땅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머슴과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추방만은 모면했다. 그때 이 추방이 되지 않은 것은 이북에서는 그 당시 토지개혁하고서 5정보 이상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이 토지를 몰수하고 추방을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집만 그 남았는데 남게 된 것이 첫째는 그 아버님이 그 마을의 어려운 일들 모든 대소사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 인심도 잃지 않았고 그다음에 어머님 또한 마을 전체에서 인심도 넉넉하고 일도 제일 많이 하셨다는 평을 받고 있었는데 특히 또 그 우리 주변에 그 사는 그 머슴들 생활 안정시켜준 머슴들이 합세를 해서 이 집은 그분들은 추방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쪽으로 이 결정이 났습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 그 추방을 모면한 것이 보다 더 큰 위기를 가져온 거 아닌가 그런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추방은 모면했지만 대부분의 토지는 몰수되어 가족끼리 영농할 수 있는 땅만 남았고 게다가 이를 도울 머슴도 없어진 상황. 당연히 그의 집에도 일손이 부족해졌다. 당시 지금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 중학교를 다니던 그는 하교 후엔 매일 밤 자정까지 새끼 꼬거나 가만히 짜는 일을 형들과 함께 거들었다. 그 와중에도 공부를 소홀히 하는 법이 없었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한 것이 전 과목 만점, 최우등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주의 아들이라는 출신 성분 때문에 최우등생 대우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그의 아버지는 큰 결심을 하게 된다. 아버님께서 그 평소부터 남쪽으로 가자. 그 월남할 기회를 참 여러 차례 엿보고 계셨는데 내가 고등학교 고급중학교죠. 이곳은 고급중학교 때 참 밤새도록 집안 일을 도우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해에 내가 최우등생이 됐어요. 그러면은 평양에서 있은 전국 최우등생 회의에 내가 당연히 가야 되는데 나는 출신 성분이 나쁘다고 그래서 빼놓고 노예의 아들이 그 대신 갔습니다. 그때 참 아버지께서 여기는 참 애들을 공부시킬 곳이 못 된다. 하루 빨리 남쪽으로 가자. 그래서 1950년 3월 달에 평강에서 김하로 그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남쪽으로 보다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으로 가서 기회를 엿보자 해서 글로 옮기게 됐습니다. 한편 그 무렵 이 전 장관은 여러 차례 동원되어 고된 노동을 해야 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전교 학생들이 다 동원이 되어가지고서 참 여러 가지 그 공사장에 투입이 됐는데 그 당시 기계가 없으니까 이 삽과 지게, 들곁 그런 것으로 도로를 실어나르면서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희 전쟁 준비였었는데 그 전쟁 준비였었다고는 생각을 못했었죠. 그가 증언하는 남침의 증거 첫 번째는 그가 평강 고급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평강역의 플랫폼을 높이 쌓아 올리는 데 필요한 흙을 나르는 공사에 동원된 것. 탱크와 군용 트럭이 기차로 평강역에 도착 즉시
38선 방향으로 굴러서 남진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는 평강역에서 38선까지 직선으로 가는 남침용 도로 신설 공사에 동원된 것. 그의 아버지와 교대로 이뤘던 당시의 공사는 폭 약 20m 정도 되는 도로 신설 공사로 고된 노동이 끝나면 헛간 같은 곳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다. 또한 1948년 집에서 2km 정도 되는 강원도 평강군 현내면에 위치한 북한 최남단 비행장 건설 시에는 전군에서 동원된 인력들 10에서 15명이 일주일 교대로 이 전 장관의 집 사랑방에 머물며 공사장에서 일했고 1950년 3월 그가 기마 고급중학교로 전학 온 후 전쟁이 임박해져서는 군수물자를 실은 트럭과 탱크가 매일 밤 그의 집 앞을 지나 남쪽으로 향했다. 기마에 이사 왔을 때에 군인 트럭이라든가 탱크라든가 그 군 부대들이 밤새도록 우리 집 앞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38선 쪽으로 갔는데 그것이 부대가 이동한 것으로 생각을 했지 전쟁 준비를 위해서 그 부대가 이동했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리고 6월 25일 드디어 남한을 향한 총공격을 개시한 북한군. 북한군은 자신들의 남침을 정당화하기에 열을 올렸고 한반도의 미래는 당장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형국이 되어갔는데 6월 25일 날 전쟁이 나고 3일 후에 28일 날 우리 전교생들을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인민군 장교로 뽑아가기 위한 신체 검사를 했는데 아버지가 어디서 듣고 와서 좀 눈도 안 보인다, 귀도 안 들린다, 안 들린다고 해라 했는데 뭐 안 보인다, 안 들린다 해도 합격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 어머니는 이 팬티에다가 돈 주머니를 만들어서 넣어주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승만이는 죽었다 그러면서 이 통곡을 하는데 아버님이 어디 다녀오시더니 이번에 남한에 친척이 있는 사람은 안 뽑는다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오셔서 마침 정치보위부에서 면접을 하는데 남한에 친척이 있느냐고 물어서 이북에 있는 친척, 이남에 있는 친척 전부 다 이름을 쫙 댔더니 호적등본을 보고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나가라 했는데 그때에 그 불합격이 돼서 인민군에 끌려가지 않았는데 끌려간 사람들은 뭐 장교가 돼가지고서 나중에 들으니까 전원이 다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방군의 북진 소식이 들려왔고 그는 인민군의 후퇴 행진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금강산 밑에 그 창도라는 곳이 있는데 창도에 그 학생들이 농촌 일선 돕기 위해서 갔었는데 가서 며칠을 일하는데 밤중에 그 당의 그 세포위원장이 와서 지금 국방군이 오고 있으니까 학생들 말이지 빨리 집으로 가라. 그래서 창도에서 이제 금성을 거쳐서 기마로 들어왔는데 앞뒤에서 총을 겨누고서 절거덕거리면서 빨리 일로 손 들고 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끌려갔더니 빨리 저녁을 먹고 저희 부상병을 들고 평양으로 가라. 그래서 넷이서 들깨를 들고 밤새도록 이 산을 넘어서 우선 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인민군에 끌려갈 위기에 처한 산을 넘어서 거의 새벽녘이 됐을 때에 우리가 일행 중에서 그래도 그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가 강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부상자가 땅에만 내려놓으면 그냥 나 죽는다고 소리져요. 그럼 폐잔병들이 보고서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요 내무서에 가서 뭘 좀 먹고 와야 힘이 나야 당신들을 들고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좀 소리 지르지 말고 잠잡고 있어라. 그걸 해놓고서 그 내무서 쪽으로 가다가 우리를 모아놓고 우리 이거 들고 평양까지 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뒤로 숨어서 내 옆에 인삼밭집 아는 집이 있어. 그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각자 헤어지자. 그래서 그 숲속으로 그 도랑 숲속으로 기어서 겨우 기마 시내 쪽으로 튀어와서 그때 피신을 했는데 결국 그는 인민군 부상병을 들고 가던 반대 방향인 기마 쪽으로
숲속을 기어서 다시 도망을 치는데 간신히 성공했다. 연장제의 지혜로 목숨을 건진 것이었다. 국군의 북진으로 피난길에서 온 가족이 돌아와서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맞게 된 이용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일로 또 목숨을 한번 또 잃을 뻔했는데, 참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 아주 등골이 오싹했던 순간입니다, 이게. 북진하던 중대장 이하 국군 창병들이 그의 집 4개방을 차지하고 있던 10월 초 어느 날이었다. 그가 집 밖으로 잠시 나갔던 그때 누군가 등 뒤에서 동무라며 그를 불렀다. 그가 동무 소리에 뒤돌아보자 수상하다며 다짜고짜 그의 어깨를 본 국군. 술이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국군 2등 상사는 용만 어깨에 피난짐을 지었던 지게 자국이 드러나자 총매였던 자국이라며 인민군이 틀림없다고 몰아갔다. 그리고 잠시 후 용만에게 총을 켜놓고 이를 발견한 용만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 죽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때마침 용만의 집에 머물던 국군들이 뛰쳐나와 술 취한 군인을 제압한 덕분에 용만은 가까스로 주정뱅이 국군에게 총살당할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그 무렵 경찰서에 치안대가 조직되고 그는 다른 학도 대원들과 함께 김화의 북쪽 지역인 금성 방면으로 공비토벌을 위해 가게 되었는데, 금성 부근으로 공비토벌을 다녀오겠다며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던 그때 이 아버님이 안 계시고 어머니께 금성 쪽으로 공비토벌을 간다 말씀을 드렸더니 배고프지 않냐고 그래서 떡을 좀 구워주셨는데, 그 콩고물 떡을 구워서 서서 그냥 3개를 먹고 갔어요. 근데 그것이 참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음식의 마지막 음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를 뵙지 못했는데, 그게 참 마지막 어머니를 뵌 순간이었습니다. 공비토벌 임무를 마치고 김화로 돌아오던 그는 인민군 패잔병이 김화 시내를 이미 점령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난데없는 기관총 소리에 학도대 외쳤지만 기관총 소리는 더욱 거세어져만 갔고, 용만은 300m 지척의 고향집을 먼 발치로 바라보면서 몸을 피해 옆 동네에서 자고 아침에 보니 시내는 인민군이 완전히 점령했고 학도대 척후병 2명은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다. 남쪽으로 산 능선을 타고 다음날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포천 여자중학교. 그곳은 김화에서 떠나온 피난민들의 수용소가 되어 있었는데, 한 교실에서 200여 명이 먹고 자는 45일간의 피난민 수용소 생활은 생지옥과도 같았다. 그 수용소의 생활이라는 거는 참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식사 그러는 것이 요 주먹보다 적은 주먹밥 요 하루 3개를 주고, 오히려 거기다 소금물을 칠해서 집집에서는 반찬도 없죠. 그리고 물도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15일 동안 먹은 것도 없고 물도 못 먹고 그래서 15일 동안 화장실 못 간 적도 있었어요. 배를 굶고 체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 와중에도 그는 학도대원 약 20명을 이끌고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 자발적인 제식 훈련을 했다. 학도대 대원을 한 20명이 참 자발적으로 나온 학생들을 학교 운동장에서 내가 대장이 돼가지고서 훈련을 시켰는데, 차렷해가지고서 이제 뒤로 돌아가 한 3번만 하면은 비틀비틀하고 쓰러져요. 먹은 것이 없으니까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졌는데, 그렇게 그래도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수용소 안에서 가만히 있어서 밥 먹은 사람하고 나와서 제식 훈련한 사람들하고 완전히 혈색도 다르고 건강이 달랐어요. 그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중국군의 대거 참전 소식에 포천에서 서울로 1950년 12월 18일 창경원역 비원숲에 제2국민병으로 불리는 기라성 같은 서울 장정 수천 명이 모였다. 서울에서 왔을 때 우리 그 숙소에서 불침번호를 쓰는데 좀 불침번 쓰다가 내 차례 때 혹시 저 남쪽으로 피난들 가는데 먼저 갈 사람 손들라고 그래서 손들었더니 나를 끌고 간 곳이 이 비원이에요. 그 당시 비원이 어딘지도 몰랐는데 가니까 참 서울에서 제2국민병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뭐 미제 군복도 있고 배낭 걸머지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구령 붙일 수 있는 사람 손 들라고 그래서 내가 손을 번쩍 들이 나와서 구령 붙여보라 그래. 그래서 내가 차렷 우양웃 앞으로 뒤로 돌아 했더니 너 말이야 18부대 3대대 구중대 3수대장을 해라. 그래서 소대장이 돼가지고 그게 왜 18부대냐 하면 17일부터 그 제2국민병들이 나가는데 우리가 18이기 때문에 18부대인데 서울부터 양평을 거쳐서 대구 밑에 경산까지 갔다 다시 그 대구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13일간 걸려서 대구 육군수 훈련소에 그 입대를 하게 된 겁니다. 비원을 떠난 제2국민병의 피난 대열은 살을 도려내는 듯한 12월의 찬바람 속에 하루 100리 내지 120리를 총 13일 동안 걸었고 대구 육군훈련소에 입대한 것이 1950년 12월 30일이었다. 당시 만 17세였던 용만은 18세에서 35세 미만인 자만이 신체검사 대상자였으므로 신체검사도 받지 않고 합격자 대열에 끼어서 대구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였다. 훈련을 마치고 보충대에서 일선에 나가기 위해 기다리던 어느 날 연병장에 병사들을 모아놓고 중학교 이상 재학자, 졸업자, 중퇴자들을 뽑아 즉석에서 3개소대 병력이 선발되었다. 그를 포함한 한국군 1개 중대가 편성되어 미군 트럭 5대 나눠 타고 강원도해로 향했다. 그곳은 미 2사단 38연대 소속 락레인저 컴퍼니라고 명해졌다. 그것이 제2사단 미 제2사단 38년대에 소속이 됐고 38년대에서 우리를 락레인저 컴퍼니 일종의 유격대로 명명을 받아가지고서 거의 대원이 됐습니다. 30일 동안 우리가 이제 그 유격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을 때에 미군 그 교관이 나와서 이제 훈련을 했는데 뭐 유격 훈련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경기관 총도 이렇게 목에다 실탄을 강부서 한다든지 또 화염방사기를 쏜다든지 각종 하던 이 적과 막 다투렸을 때에 싸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또 사복을 하고서 뭐 적진에 들어가든지 그런 훈련을 받고 나서 난 그때 그랬어요. 이 훈련을 한다는 것이 참 전쟁 때 우리가 그 몸을 바치는 건데 환갑 때 쓰려고 그 돼지를 길러서 잡아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훈련받는 난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5월) 초 그의 소대는 강원도 춘천지구 가리산에서 인민군 진지와 미군 진지 사이에 배치되어 미군이 엄호하는 가운데 척후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1951년 5월 11일 아군 척후병의 교전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M1 소총과 실탄 약 300발을 전신에 무장한 채 서둘러 전장으로 향한다. 우리가 서둘러서 부지런히 준비를 해가지고서 나는 뭐 실탄 몸에다 한 300발 몸에다 휘감고 M1총을 밀고서 갔는데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잡작했습니다. 만약에 저기에 우리 형이 나타나서 인민군에 끌려와서 나를 겨누면 내가 이거 쏴야 되느냐 그런 생각으로 걸어가는데 한편 인민군들은 국군의 발자국 소리에 놀라 나뭇가지에 걸어놓은 윗돌이며 연기가 피어오르는 담배꽁초까지 그대로 두고 주랭랑을 친 듯했다. 인민군들이 우리 오는 발자국 소리 들고 얼마나 급했든지 그 5월 그 11일인데 5월 달에 이 나무에 걸어놓은 그 웃돌이도 못 가지고 가고 담배꽁초에서 연기가 나고 그 뛰어가서 이 사람들이 능선에 엎겨가지고서 우리를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거를 보고서
그리고 잠시 후 적군은 일제히 사격을 가해왔고 이 전 장관은 재빨리 엎드려 M1 소총으로 응사했다. 그리고 1시간 이상 계속된 총격전. 소총은 총열이 달아서 나무 뚜껑이 타고 연기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았다. 잠시 총열이 식기를 기다리던 그에게 옆에서 빠르락 하고 여기 먼지가 벌썩벌썩 나니까 이제 또 미끄러져서 내려왔다가 식어서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또 계속 쏘고 있는데 또 연기가 나서 그다음에 조금 쉬는 동안에 참 또 다르륵 쏘는 바람에 나는 그때요 총의 한쪽 이 어깨를 이렇게 된 능선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서 쏘다가 이쪽 어깨를 맞으니까 이렇게 뒤틀려서 굴러가는데 마치 도끼로다 어깨를 후려치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꼈어요. 그랬다. 왼쪽 어깨에 극심한 통증. 분명 그는 총을 맞았고 또 한 발의 총알이 그의 척추에 가서 박혔다. 비탈진 산길에서 두 발의 총을 맞고 몸이 뒤틀린 그는 언덕 아래쪽으로 구르다가 불타다 남은 나무 등거리에 걸렸다. 그게 그 당시에 미군들이 폭격을 많이 해서 산들이 전부 불타서 네팜탄에 터졌기 때문에 불타던 덩거리에 걸렸을 게 망정이지 반 바퀴만 더 굴렀으면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시커먼 절벽이고 한번 몇백 미터 되는 것 같아요. 거긴 시체도 못 찾고 죽는 건 물론이지만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종국이라고 하는 전우 하나가 용만이 총 맞았다 하면서 뛰어왔어요. 뛰어와가지고 이 단검으로 이 옷을 찢고 그다음에 압박대를 이렇게 감다가 또 바라락 하고 총을 쏘니까 그 친구는 놓고 도망가는데 나는 총에 맞으면 의뢰 죽는 거로 하지 총 맞고 다시 사는 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나는 서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으니까 말이 너희들은 빨리 피신해라. 그러고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산 밑에서 우위를 보고 총을 쏘던 소대장이 오니까 내가 서서 뭐라고 그러니까 뛰어와가지고서 그냥 한 20-30m 뛰어와서 내 어깨를 이렇게 자기 어깨 걸치고서 이놈 자식 말이야 총 한 방 맞고 그런다고 나는 막 8방 맞고도 살았는데 그러면서 바위 뒤에 피신을 시켜줘서 살아났습니다. 부상당하니까 이제 이 통신병이 연락을 하고 또 미 고문관이 연락을 해서 미군 위생병이 4명이 와서 나를 들고 산 가리산 밑에 까지 내려다 줬는데 춘천에 있는 가리산이 아주 험해요. 험해가지고 저희 바위를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는 도저히 들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겨우 올라가고 또 내려갈 때도 힘을 때 굴릴 것 같으니까 또 겨우 내려가서 평지에는 들고 가면서 위생병들이 염증 생길까봐 페니실린 주사도 놔주고 물도 먹여주고. 야전병원에 실려간 그는 두 발의 총탄 중 겨드랑이에 박힌 한 알의 총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부서진 어깨에는 기부스를 했다. 바로 이곳이 당시 치열했던 전투의 현장. 60여 년 전 그때의 격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60여 년 전 자신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어느 한국 병사가 지금껏 살아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한편 그때의 그 전투에서 척추 가운데 박힌 실타는 아직까지도 제거하지 못한 채 평생 신체의 일부분이 되었다. 끝내 총탄을 제거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내가 이 왼쪽 어깨에 있는 실타는 이 겨드랑이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째고 미군들이 병원에서 그걸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주고 그러고서 이 어깨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부소를 했는데 이 척추에 남은 실타는 빼내질 못했어요. 그때 엑스레이를 많이 찍었는데 상당히 저희 척추의 신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실탄 제거하다 신경을 건드리면 하반신이 마비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참 여러 차례 시도하다 그걸 못했는데 뉴욕의 병원에서 내가 한번 좀 그걸 제거를 하려고 갔더니 유태인 의사가 you are lucky guy. 참 너 운이 좋았다고 해요. 그게 이제 척추에 박힌 걸 자기가 수술을 해주겠다. 돈을 3,000불만 주면 수술해 줄 텐데
수술을 후에 후유증은 내가 책임을 못 지겠다. 아버지한테는 보장은 못 한다. 거기다 사인을 하라고 해서 이 사람 믿고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포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이게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전부 그 위험한 부위가 돼서 갔다가 하면 하반신 마비가 되면 휠체어 타고 일생을 지낸다고 그래서 그 수술을 포기하고 지금도 내 몸에 지니고 있는데 한편 명예 제대를 하고 같은 소대의 장도연 전우와 함께 옛 전우들을 찾아서 미군 이사단 38연대에서 군복무를 다시 했다. 그러던 중 또 한 번의 죽을 고비를 맞았는데 어느 날 중부전선에서 2인용 텐트에 같이 있던 장도연 전우가 인민군에게서 노획한 권총을 살펴보던 중 장난삼아 그의 얼굴에 들이대고 권총은 이렇게 쏘는 거야 하며 방아쇠를 당겼다. 1951년 9월 5일 그는 명예 제대를 했고 2010년 8월 19일에는 참전자들에게 국가유공자증이 수여되었다. 2013년 11월 21일에는 그에게 호국 영웅 기장이 수여된다. 뒤돌아보면 그에게는 4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고 4번의 기적이 있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남겼기 때문에 나는 참 오늘이 있는 것이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돌이켜보면은 인민군 장교로 끌려갔을 때도 끌려갔으면은 참 100% 죽었을 거고 또 집에서 그 술 취한 그 국군 상사가 참 나를 인민군으로 오해하고서 총을 쐈으면은 또 거기서도 또 죽었을 거고 또 아까 잠깐 말씀대로 그 가리산에서 5월 11일 날 총에 맞았을 때에 그 어깨와 이 척추에 맞은 그것이 급소를 모두 피해서 맞았는데 그것도 참 기적적으로 급소를 피해서 살아났고 또 이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그 전우가 오발을 해서 착각으로 권총을 쏜 것이 그 총탄에도 내가 죽을 뻔했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만 있었다 그렇게 또 이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지켜주신 그 은혜로 생각을 하고 참 감사하고 참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경랑 속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고 명예 제대를 한 그는 혹시라도 가족 소식을 들을 수 없을까 사방을 찾아 헤매던 중 김하의 집 앞에서 옹기 장사를 하던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정황은 끔찍했다. 가족 얘기를 참 하면은 우리 가족들은 내가 이 북쪽으로 금성 쪽으로 공비토보를 간다고 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피난을 못 나오시고 방공호에 계셨거든요. 방공호에 계시다가 참 아버님이 그 노력동원 하는데 또 형을 내보내면 인민군 붙잡혀 갈까봐 방공호에다 감춰놓고 아버지가 가셨다가 보니까 참 이 미군 폭격기들이 기마 시내를 전부 융탄 폭격을 해서 다 돌아가셨는데 그 공사장에서 이러다 아버님이 이렇게 보니까 집 근처가 폭파하는 것 같아서 와 보니까 방공호가 없어졌더래요. 방공호를 아버님이 이 침목을 가지고 상당히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온데간데 없어서 그 괭이를 가지고서 이렇게 한참 파헤치니까 어머니 그 시체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한참 이렇게 파다가 보니까 내 동생 시체가 나오고 그러고 형이 없어서 담배를 한 대 피시고서 그다음에 또 한참 파니까 형이 나왔는데 숨이 살았더래요. 숨이 살았는데 이게 눌리는 바람에 척추가 이거 부러져서 이렇게 이제 붙었더랍니다. 그 다음에 피난 나온 사람들이 그런데 형을 봤는데 이렇게 붙어서 기어서 왔더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 앞집에 살던 아줌마가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듣고 나한테 설명하기를 그 폭격한 날이 10월 28일이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날을 기억을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펑 해가지고서 넋이 나가서 뭐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하나도 들지도 않았고, 참 내가 혼비해가지고서 아무것도 그 생각이 안 났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그랬었는데, 뭐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 가족들의 그렇게 비참한 소식을 그때 그 피난 나온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그의 부모님과 가족들은 공비톱을 간다고 떠난 그를 두고 피난길에 오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가족들은 방공호에서 그를 기다렸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터널 공사 현장에 동원되어 가족들 곁을 잠시 떠나 있을 때 대량의 미군 폭격기가 김하신회를 융단 폭격했다. 미군 폭격기의 융단 폭격으로 방공호며 집이며 모두 흔적도 없어진 폐허. 통일이 되면은 아버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버님께서 승만이가 서울에 갔다는데 순경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후에 피난 나온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북에 있을 때에 밤 자정이 되도록 가사를 도우면서 그래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전 과목에 만점을 받아서 최우등상 상장을 보시고 그렇게 자랑하시던 아버님이시고, 여기서는 도저히 자식들을 공부시킬 때가 못 된다고 해서 재산을 정리하고 집과 땅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남진행을 강행하셨던 그 아버님이신데, 내가 서울에 와서 먼저 참 고려대학교라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참 예쁜 아내를 맞이해서 일남 사녀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드리고 싶었는데, 승현 형이 18살 때 결혼했을 적에 그 며느리를 그렇게 귀여워하셨는데 아버님께서 참 이 손자 손녀들 얼마나 사랑해 주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62년 늦은 봄에 내가 내각기획통제관실에 취직이 돼서 출근을 할 때에 참 아버지, 제가 대한민국에 가서 중앙청에 취직을 해서 출근을 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72년도에는 제가 이 재무부의 이재국장 자리를 맡았을 때, 아버지, 이 이재국장이라는 자리는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하면은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그 다음에 91년 5월에는 대한민국 재무부의 장관직을 맡았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면은 이 장관 자리를 그렇게 저를 걱정하시던 아버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아버님 묘소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것이 내가 아버님께 꼭 보고 드리고 싶었던 사항들입니다. 가묘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통일이 돼서 아버님, 어머님이 어디에 묻혀 계신지 찾아다가 여기다 모셔야 되겠다 해서 가묘를 만드는데, 아버님 생신이 1892년생이니까 뭐 120세가 넘었고 지금 살아계실 리도 없고 어머님도 복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여기다 가묘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내역 또 애들을 낳은 내역 그것을 이 묘비에다가 내가 그래서 써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천국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실까? 부모님과 형제들의 명복을 빌어본다. 전후 60년,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전쟁의 참상을 제대로 기억하고 전쟁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6.25 전쟁으로 해서
나는 참 북한의 그 인민군 총을 맞고 뒹굴렀고 또 우리 가족들은 미군들의 폭격으로 돌아가셨고 또 나를 그 산 밑에까지 험산을 참 그 계곡을 헤치면서 데려다 준 거는 또 미군 또 위생병들이 데려다 줬고 이렇게 해서 인생 그 운명이 참 기구한 우리 가족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다. 전쟁은 이용만이라는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더 나아가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을 경랑과도 같은 운명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지금까지 내가 체험한 6.25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이야기나 또는 우리 한 가정의 이 비참한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김일성 도당이 일으킨 이 6.25 전쟁의 그 쓰라린 고통을 한 부분이라도 좀 이해를 하고 이 땅에 그 6.25 전쟁과 같은 그런 그 쓰라린 그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6.25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전부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는데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뿐입니다.